네, 제가 제목을 상상과 현실의 넘나듦 고전서사 속 바다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 전공자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조선 후기의 이야기 문학을 주로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이제 한자로 읽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이야기 문학에는 한자로 된,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문학도 존재하지만 한글로 된 한글 소설이라든지 혹은 기록되지 않은 구비 설화 같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셉에 맞추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는 이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서 바다가 어떠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잠시 그림 하나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서사와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거나 혹은 이 그림을 보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그림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의 우측 하단에는 벌거벗은 여자들이 이렇게 한 3명 혹은 뭐 4명 정도가 어떤 배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 배는 이미 난파한 것처럼 보입니다. 출항은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못한 이제 그런 배로 보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이렌의 이야기는 바로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종의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다에서 선원들을 홀려서 그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홀려서 이들을 이제 난파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이렌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존한다. 우리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 현대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았을 때 저런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바다에 정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설화나 혹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그리고 괴물들, 요괴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현실적이지 않은 존재들, 우리가 초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혹은 우리의 인식 체계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이렌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도 당시에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 중에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남아있는 자들의 질문 그리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미지의 공간 그리고 아직도 인류가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공간일 텐데요. 이 공간은 여전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고전서사에서는 어떠한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의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고 또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어떤 신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 고전서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 선생님들께 잠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읽으셨던 한국의 옛날 이야기나 소설들 중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별주부전.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하나 정도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별주부전, 심청전 두 작품의 공통점은 바로 작품의 배경이 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바다의 지배자로서 용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하고 있고 용왕이 다스리는 용궁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리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별주부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한국 고전서사에서 이제 바다가 등장하는 양상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신 용왕, 용궁과 같은 것이 바닷속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바다를 일종의 초월적 세계로 인식하는 그런 양상이 첫 번째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바다는 용왕은 아니겠죠. 우리가 뭐 저 앞에 바다에 가면 용왕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남의 용왕을 볼 수 있느냐,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닐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곳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전 소설들 중에서도 이 바닷사람들, 뱃사람들과 그리고 육지사람들 사이에 대화 같은 것들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육지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비장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이 배비장전에는 제주 목사가 되어서 부임을 하는 양반이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제주도로 부임을 할 때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너무 신이 납니다. 제주도를 내가 가보는구나. 여기서 제주도가 얼마나 걸리느냐 하고 뱃사공에게 물어보니까 뱃사공이 뭐 어떨 때 어떠냐에 따라서 뱃길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입장에서는 아니 서울에서 뭐 안성을 간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대충 파발을 띄워서 얼마만큼 걸린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뱃사공의 대답은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심하고 배가 흔들리면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순조로운 일기가 펼쳐지면 순식간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정리되지 않는, 규정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바다 형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흰소리를 합니다. 야, 바다에는 뭐 고래도 있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 용이 산다고도 하는데 너는 그런 걸 봤니? 뭐 이렇게 뱃사공에게 물어보니까 뱃사공이 그런 말은 입에 꺼내지도 말아라. 지금 여기서 고래가 나오고 용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둘이 옥신각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분명히 이제 생활의 터전, 당연히 현실감 있는 공간으로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대부나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유람의 공간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지에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자신의 이상과 꿈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으로서 바다가 존재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잘 아실 만한 작품인데요. 우리가 이제 허생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박지원의 작품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장안의 부자 변 씨에게 돈을 빌려서 매점매석을 통해서 거부를 이룩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던가요? 맞습니다. 율도국이요. 네, 율도국은 홍길동전입니다. 네, 섞으셨어요 지금. 네, 비슷해요. 근데 사실 율도국이나 아니면 허생이 간 이름 모를 섬이나 둘 다 바닷속에 존재하는 섬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그 섬은 육지에서의 기성의 질서가 미치지 않는 곳이고, 그래서 양반 혹은 사대부, 선비가 나름대로 경세,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내 뜻대로 경영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상을 펼치기에 적합한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고전 서사, 옛 이야기 속에서 바다는 이렇게 크게 4가지 형상, 범주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특히 한국의 고전 서사 중에서도 야담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흔히 이제 야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담 그거 야한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야한 이야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때 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정사와 야사라고 하는 그 대비적인 개념어로서의 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이고 약간은 정제되지 않은 거친 사적인 그런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슬라이드에 가지고 온 책들은 아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부터는 이제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유몽인의 작품집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구야담이라고 하는 아직 편자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이제 야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야담집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의 특징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심청전이나 혹은 별주부전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들은 자기들이 쓴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서 듣거나 혹은 직접 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사실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심청전을 읽거나 혹은 심청가를 부르는 판소리 창자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별주부전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토끼랑 자라가 말을 하고 자라가 토끼를 데리고 용궁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창자나 혹은 독자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야담 작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건 내가 본 거야 혹은 들은 거야,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장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허구가 전혀 섞여 있지 않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담이라는 장르의 특징을 정의할 때 사실과 허구 사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사실을 표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허구화가 진행된 그런 이야기들이 야담집에는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텍스트는 바로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작품집입니다.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작품집은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를 살았던 이제 유몽인의 호 어우를 따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유몽인 개인의 어떤 체험, 그리고 관찰, 독서, 타인으로부터 들은 어떤 이야기들, 또 자기들이 이제 주변에서 들은 민간 전설 같은 것들에 근거를 둔 짤막한 일화들이 모여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종제본이라고 하는 이번에 한 500편 조금 넘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그중에 바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시공간이나 주요한 소재로 삼는 이야기는 30편이 조금 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가지고 온 것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지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흥양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고흥인데요. 그 고흥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보시면 저 위에 육지에서부터 이 고흥, 흥양이라고 하는 흥양현 부분을 보시면 바다 속에 있는 섬처럼 되어 있어요. 육지는 육지인데 이어져는 있는데 아주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어져 있으면서 또 육지랑은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이 흥양 지도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흥양이 바로 유몽인의 새거지, 그러니까 고흥이 유몽인의 새거지였고, 또 그래서 유몽인이 정계에서 잠깐 은퇴해서 낙향했을 때 이 고흥 지역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닷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먼 바다는 아니고 이제 연근해이기는 하지만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일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야담에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유몽인이 살았던 17세기까지 신화에서부터 뭐 민담, 전설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적층되어 왔던 바다에 대한 지식 정보, 뭐 이야기, 감상, 사유 같은 것들이 이제 어우야담에 좀 총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우야담에 수록된 바다 관련 이야기들이 바다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제목을 신이와 괴의 사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신과 괴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라는 것은 다 이상하다라는 건데 앞에 붙은 신적이면서 이상한 것과 괴하면서 이상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다 낯선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닌 범주에 속한 것인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외하는, 신성시하는 대상인 것이고, 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 이제 신성시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꺼려하거나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나랑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두 가지의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람을 경외하거나, 하나는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신으로 보거나, 괴물로 보거나. 이제 바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바닷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도 저 두 가지 사이, 두 가지의 인식체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항해 조천도입니다. 인조 2년 때 인조가 즉위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고 그 사신들이 출항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보시면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느꼈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그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다가 막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뭔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뭔가가 있어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이라든지 혹은 이무기라든지 이런 존재들을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우야담에도 거의 동일한 그런 사유가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어우야담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자고로 항해를 하는 사람은 바다신에게 빈다. 지금도 우리가 동해안 지역에서 뭐 별신굿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혹은 풍어제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다 뭐 실질적인 어떤 효용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바다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신이한 존재에게 제사를 바치는 행위인 것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배의 주인은 비용이 드는 것에 인색해서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야, 제사 지내야 돼.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지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용과 뱀이 많아서 건드리면 모두 배를 해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세이렌에 대한 서사를 잠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왜 멀쩡히 출항한 배가 깨져서 돌아오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장난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이 바닷속에는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대상 혹은 전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보다도 그게 뭐 때문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단 공포를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일 테니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어우야담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양양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가장 아래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가장 아래에 보면 그 해에 양양 부사가 된 윤경기라는 사람이 직접 들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만력 18년, 저렇게 특정한 연도를 지칭하는 것도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떤 마을 아낙네가 산에 가서 뽕을 따다가 호랑이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했어요. 근데 호랑이가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피할 길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던 차에 잠시 후에 큰 소리가 산을 울리면서 골짜기를 진동시키더니 거센 바람이 몰아닥치고 웬 뱀이, 커다란 뱀이 호랑이를 삼켜서 동해로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뭐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묵이나 뭐 혹은 용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거대한 뱀이 안악이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인 산에 있는, 육지에 있는 호랑이를 한 입에 집어넣고 그대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뱀이 지나간 숲속의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진 흔적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보여주는 어떤 보편적인 상상력을 한국식으로 변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가지고 온 그림은 산해경,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오래전에 지괴라고 할 수 있는 괴이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산해경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게 이제 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파촉 지역의 큰 뱀이다 라고 해서 저 뱀은 코끼리를 먹는답니다. 어린 왕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같은 느낌인데요. 코끼리를 먹는 거대한 뱀, 그리고 그것이 양양 지역은 이제 산도 험하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산에 사는 호랑이를 한 입에 집어삼키는 뱀으로 이제 변주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공식적이고 조금 더 그럴듯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서수도 팔곡병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서수, 그러니까 상서로움을 지니고 있는 짐승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혹시 왼쪽에 있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네, 거북입니다. 오른쪽은 말, 그렇죠. 네. 근데 둘 다 등에 뭘 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다 그 다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물결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건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얘를 우리가 신귀라고 하고요. 얘를 용마라고 지칭을 하는데 용마가 먼저입니다, 사실은. 그 중국을 만든 삼황오제라고 하는 전설적인 어떤 임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보키씨라고 하는 존재가 황하에서 지낼 때 황하에서 용마가 나타났는데 용마가 등에 저런 무늬를 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늬를 보키씨가 숫자로 바꾸어서 하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8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 용마와 하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북이, 신령스러운 거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우임금이 낙숫가에서 치수를 할 때, 그러니까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관계 사업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낙수에서 거북이가 또 저런 그림을 등에 무늬를 이렇게 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걸 바탕으로 해서 우왕이 홍범구주를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홍범구주라는 것은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법, 큰 법을 9개의 범주로 나누었다라는 말이고 결국은 물에서 신귀와 용마가 어떤 문양을 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존재하고 있는 저 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낙수랑 그다음에 황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바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다에 이어진 물에서 등장한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이 세계를 다스릴 질서 체계를 등에 지고 나왔고 그래서 신이함이 바다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는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네,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요. 상서로운 조짐이고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삼국유사와 같은 것에도 그런 거북이의 형상이 일부 나타납니다. 경주에 이제 황룡사, 지금은 없지만 황룡사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황룡사의 중에 지혜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들 저 지혜라고 하는 법사의 이름도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법사는 뭐를 아는 사람인가요? 바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다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하필이면 이름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대궐로 청해서 50일 동안 이제 화엄경을 설법을 하게 됐는데 저 지혜법사의 그 상좌, 중, 묘정이라는 어린 중이 있었는데 그 중이 매일 금광정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가서 그 바리떼를 씻었답니다. 근데 자라 한 마리가 우물 속에서 이렇게 맨날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정이라는 사미가 밥풀을 이렇게 먹이면서 그 자라랑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0일 동안의 법회가 끝날 무렵에 이제 여기 안 와요, 사미가 마지막으로 자라한테 야, 내가 너한테 밥풀을 먹여준 게 벌써 오래되지 않았니? 너는 나한테 뭘로 보답을 할래? 했더니 자라가 입에서 구슬을 하나 토해가지고 이 사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미가 그 구슬을 받아서 이제 허리띠 끝에다가 달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임금이 이 사미를 엄청나게 아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한 보물인 거죠. 물론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그리고 매우 세속적인 어떤 그런 보물인 것 같기는 하지만 무려 내전에 맞아들여서 자기 옆에다가 항상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묘정이 저 구슬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린 다음부터는 아무도 묘정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덧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자라 혹은 거북이와 같은 바다 생물이 주는 어떤 신이한 보물, 우리가 여의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이 삼국유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의 그 핵심 텍스트인 어우야담에도
거북이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장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부가 수레만한 큰 거북을 얻어가지고 이제 관아에 바치게 됩니다. 그때 장흥 부사가 박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기하다, 되게 크다 하면서 관아에 동원해서 기르면서 이제 애완자라로 서는 거죠. 애완 거북이로. 근데 어떤 손님이 제가 들었더니 바다에 사는 거북이의 뱃속에는 야광주가 많대요. 배를 갈라서 그 야광주를 얻으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상에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은 옥생이라고 하는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 역시 또 박상에게 그 거북이 죽여서 뱃속에 들어있는 야광주를 꺼냅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박상이 이 두 명에게, 손님과 자기가 아끼는 기생에게 영물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옥생이 몰래 그 손님을 시켜가지고 거북이의 배를 결국은 갈랐다는 겁니다. 그 거북이는 죽었겠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야광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집안에서 재앙이 이어져서 옥생, 그러니까 그 기생의 두 아들, 박상의 어머니, 그리고 거북이의 배를 가르자라고 처음에 말했던 손님, 그리고 정말로 칼을 썼던 요리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건 거북이의 분노인 거죠. 그렇죠? 니들이 감히 나를?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다 이게 거북이를 죽인 응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보셨던 그 하도와 낙서, 특히 낙서를 등에 지고 나온 거북이 같은 경우는 신이한 존재죠. 서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성한 거북이입니다. 아마 장흥에서 등장했던 이 거북이도 신성한 거북이였을 거예요. 아주 거대한 거북이이고 박상이 영물이다라고 지칭했으니까. 근데 이미 시절이 신화의 시대가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거북이가 영물이든 영물이지 않든 그것보다는 뱃속에 보물이 있을까? 그건 돈이 될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탄난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파탄난 신성이 작얼, 그러니까 뭔가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거대한 거북이는 부산에도 있었다고 해요. 혹시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짧은 영상입니다. 5월 26일 경상남도 해운대 백사장에는 연형 200년으로 추측되는 길이 150cm, 무게 30관의 큰 거북이 육지에 올라와 앞을 다투어 몰려든 인근 주민들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는 이 거북이 크기를 한번 좀 봐주세요. 27일 밤 네. 150개의 알을 낳아서 또 한 번 놀라게 했으며 보는 사람마다 세상이 잘 되려는 길조라고 기뻐들 했습니다. 그런데 28일에는 3만여 명의 환송객이 몰려들어 보아러 온 환송잔치를 그 베풀어 부산에 영웅으로 거대한 거북이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거북이를 이제 구경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 뉴스를 보기에 봤던 기억으로는 이 거북이한테 무슨 이렇게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의 제목도 용궁에서 온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런 거대한 거북이는 뭔가 신령스러운 존재다, 신이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만약에 저기 부산 앞바다에 이런 거대한 거북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별 관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아기장수 설화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 배경이 이제 바다인 아기장수입니다. 그 유몽인의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제 행랑 모퉁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막 무너질 것처럼 흔들려요. 그래서 잠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행랑 모퉁이에 앉아있던 여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나중에 여종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물체가 자기를 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막 큰 불이 보이고 검은색이 바다를 막 가르고 지나쳐 가는 곳에 지붕 꼭대기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난 거죠. 날면서 지붕들을 쭉 보면서 갔는데 갑자기 지붕이 뚝 끊어지고 바다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무언가가 여종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늘을 날아서 바다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종이 이미 섬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 같았다. 근데 그 후에 태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야레자 설화랑 비슷해요.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귀접하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랑 비슷한데 이제 그 존재가 바다에서 온 존재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되게 잘났어요. 또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머리에는 2개의 육각이 돋아나 있었답니다.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그 용의 자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걷기 시작했고요. 2달이 지나니까 양쪽에 구렛나룻이 자라기 시작했대요. 준수하고 기이함이 범상치 않아서 온 집안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혹시 재앙이 이 가장에게 미칠까봐 걱정을 하고 결국은 키우지 않기로 의논했다. 키우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죽였다라는 뜻일 텐데요. 요즘 같으면 영재발굴단에 내보냈어야 할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 애석한 일입니다. 자, 그 해에 용 2마리가 싸우더니 한 마리가 죽어서 바다섬에 떠올랐다. 유충래라는 사람이 그 용의 뿔을 얻으니 그 용의 뿔이 하얗기가 옷 같았는데 대사원 벼슬을 지낸 윤인서가 그곳에 귀양을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왔다. 역시 이 후일담은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아기장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그 우투리라고 흔히 얘기하는 아기장수 설화를 기억하시나요? 이 아기장수 설화도 비슷합니다. 가난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기이하고 범상치 않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범상치 않은 영웅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가 나봤자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걔를 걱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 돋아난 날개를 뜯어버렸다. 뭐 그랬더니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 혹은 베개로 이렇게 눌러서 어렸을 때 죽였더라. 혹은 조금 더 서사가 진행되면 아이가 자라가지고 천군의 병력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는데 어머니가 금기를 어겨서 결국은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 실패로 끝나는 그런 민중적인 영웅의 설화가 바로 아기장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도 사실 아기장수랑 매우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탄생이라고 하는 지점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탄생에 용이라고 하는 바닷속의 신이한 존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무태서 전승되는 아기장수 설화와는 매우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아기장수에 앞서서 고려의 시조라고 하는 작재권의 이야기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등장하는 아이들은 다 이 세상을 변혁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한동안 이제 유행했던 정감록 계열 중에 해도 진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인이 어디서 오느냐? 진인은 육지에는 없다. 저기 바다 바깥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곳은 해도 진인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상적인 정치적 질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거처하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믿어졌던 그런 공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바다 밖의 세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서의 수행자가 거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이야기에 들어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의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사람들에게 미지의 공간이고 이제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신이한 존재로 보거나 혹은 이제 괴물적인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볼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역시 신이와 괴이 사이에 있으면서 조금 전에 봤던 거북이나 용이랑은 다르게 인격화된 바다신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는 그래 바다에 거북이 있겠지, 바다에 용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처럼 인간적인 형상을 한 그런 바다신이 이 이야기에는 등장합니다. 역시 실존 인물을 내세우고 있어요. 진한 현감인 정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594년, 95년 전쟁 때 이 호남의 한 도가 흉적의 칼날에 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피난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이 호남의 호방한 선비들과 함께 각각 배를 마련해서 가족들을 싣고 나주 흑산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흑산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요. 흑산도는 제주도랑 인접해 있으면서 바다 멀리 뚝 떨어진 곳에 있어서 고기 잡는 사람들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이다. 대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땅이 기름지고 채소가 풍성하고 물고기가 풍요로워요. 되게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바닷가나 육지의 10배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정식이라고 하는 이 진한 현감이 가산을 배에다 다 싣고 또 배를 한 대 더 따로 마련해서 거기다가는 양곡 수백 석 그리고 맷돌까지 실었답니다. 자, 섬에 머문 지 몇 개월이 지나서 호남 땅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좀 난리가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바다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흑산도라고 하는 섬이라는 것은 육지의 난리랑은 무관한, 육지에서는 왜구가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상해 나가고 있는데 흑산도라고 하는 곳은 그것과는 무관한 평화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매우 풍요로운 곳, 기름진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다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정식이 이제 돌아가자, 육지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 노인이 나는 이 흑산도의 주인이다. 내가 내일 마땅히 너희 무리에게 순풍을 빌려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 지금 네가 타고 있는 그 말이 되게 좋은 말이네? 근데 마음에 들어. 그거 여기다 두고 가. 그렇죠? 대신에 내가 백기를 열어줄게. 라고 이제 꿈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이 꿈에서 깨어나서 신기하다 하고 집안 사람들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꿈속에서 현몽에서 알려준 거죠. 말을 바쳐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이 그래 말을 두고 가자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정식의 큰아들이 유생이었는데 얘가 이제 성리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신이죠. 세상에 바다신이 어디 있으며 걔한테 말을 바쳐야지 우리가 안녕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남아가 큰일에 처해서 어찌 꿈 따위를 믿는단 말입니까? 비합리적이네요 하면서 이제 안 돼요 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다음날 백발 노인이 말 한 마리가 아까워서 내 말을 안 믿는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처자식을 남겨두어라.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사히 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해신, 그러니까 이 백발노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바닷길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어떤 신이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큰아들로 대표되는 유학자의 합리성과 이 해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선 그건 다 미신이에요. 아버지가 괜히 걱정을 해서 꿈을 꾼 것뿐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립은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당장 다음날 꿈에 더 큰 걸 내놓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기에 앞서서 말을 내놓아라 라거나 혹은 처자식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동물 희생이나 혹은 인신공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그 소정방이 백마를 미끼로 써서 용을 낚았다라고 하는 설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백마를 바쳐라. 바다신이 백마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정식이 꿈에서 깨서 다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을 남겨두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또 만류를 해서 결국은 말도 데리고 처자식도 데리고 닻을 올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배들은 잘 가는데 이 정식 집안의 배는 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진짜 그게 해신이었나? 무섭죠. 그래서 가산을 바닷속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여전히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작은 배를 내려서 거기다가 어린 처자식을 따로 실어둡니다. 처자식을 바닷속에 넣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근데도
결국은 이 집안 식구들의 배가 모조리 침몰하고 모두가 물고기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파탄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이 바다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그 탐욕스러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말 좀 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주니까 다 죽여버렸어.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왕조실록에서 정식에 대한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영감 정식은 관직에 있으면서 오로지 탐욕을 일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현감인 정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쟁이인가를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그 전세를 이미 이제 경작이 끝난 것만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그 아직 다 갈지 않은 밭에도 다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리고 그 세금을 다 지네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조세 포탈범인 거죠. 그래서 파직하세요 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선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탐관오리, 탐욕스러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건 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겠다. 돌려서 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맷돌까지 다 실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왜 하필 맷돌까지 실었다라고 했을까? 맷돌은 무겁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이 굳이 피난을 가는 사람이 맷돌을 들고 가야 될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던 이 정식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조금 더 강조해서 드러내주려고 저런 말을 굳이 덧붙인 것은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다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등장시켜서 그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과 동시에 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탐욕스러움에 대한 은근한 비판 같은 것들이 이 이야기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류하신 분들 이야기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표류담은 길고 짧은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고 또 이야기의 형태가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의 형태로도 표류 이야기는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어우야담에 있는 표류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청구야담에 실려있는 표류 이야기인데 사실 재미는 오른쪽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른쪽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의 상인이 미역을 사려고 제주도에 갔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에 붙어 이렇게 굴러오는데 왜 땅에 붙어서 굴러오냐면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 백발 동안이랍니다. 백발인데 동안이에요. 네,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낮게 땅에 붙어서 팔로 이렇게 막 다니다가 배전을 붙들고 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아니 다리는 어쨌어요? 다리가 왜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젊었을 때 표류를 해서 악어에게 이 다리를 먹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서 이 그 뱃사람의 이야기가 쭉 길게 펼쳐집니다. 어떤 섬에 이 뱃사람이 표류를 해서 표박을 하게 됐는데 언덕 위에 보니까 높다란 대문에 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동승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여러 날 표류를 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다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신장이 수십여 길이고 허리통이 10아름이 넘는다. 한 아름이 이만큼인데 10아름이면 허리가 엄청 비만이에요. 근데 이제 신장이 수십여 길이라고 했으니까 거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숯검정과 같은 낯바닥, 시커먼 얼굴에 쑥 드러난 눈, 말소리는 당나귀 울음 같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막 이러면서 마실 것을 주세요라고 청했는데 그놈이 아무 말도 없이 대문으로 가서 대문을 굳게 닫고 뒤쪽으로 가서 뗄나무를 한 짐 가져다가 마당에다가 불을 피우고 우리들 한 20명이 있으니까 그중에 키 큰 총각을 이렇게 잡아다가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워서 먹더라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괴물에게 잡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놀람을 이기지 못하고 혼비백산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얼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씹어 먹더니 마루 위에 올라가서 독을 열고 막 뭘 마시는데 술인가 봐요. 막 마시더니 이제 고기 먹고 술 먹었으니까 잠들어야 되겠죠. 이 거인이 이제 잠든 사이에 이 나머지 그 표류자들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이 도망을 치는데 거인이 얘네가 도망치는 걸 보고 잠에서 깨요. 그래서 막 쫓아오는데 얘네가 결국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거인이 기르는 돼지랑 양이 있었는데 그 우리를 이제 문을 여니까 돼지랑 양이 막 뛰쳐나와서 사람이랑 뒤섞이고 그래서 돼지 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국은 갓난 신고 끝에 다시 이제 제주도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공포가 환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정말 저런 거인이 있어서 시긴을 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합리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건 표류자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내가 죽을 지경, 그러니까 사경을 넘나들면서 보게 된 환상이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었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닷속에 있는 거인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거인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신과 인간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게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들인데 예를 들면 제주도의 지형지물을 창조했다라고 전승되는 설문대할망 거인이었다고 전해지고요. 또 중국의 반고와 같은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거인은 사실 이제 괴물적인 어떤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기도 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바닷속에도 있고 바닷속에서 표류자들에게 공포를 환기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려진다는 것. 네, 그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어우야담에 수록되어 있는 바다 관련 이야기의 두 번째 면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이 그리고 괴이한 존재의 거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바다를 이해했던 이야기들이라면 두 번째는 조금 더 합리적인 그리고 조금 더 이성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제목을 경험과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바다라고 지었는데요. 네, 잠시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역시 선생님들은 다 정말 잘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용오름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왼쪽에 보면 어우야담의 용오름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만력 개축년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고 있고 무려 7월 13일이라고 해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인 지석동과 우좌수가 들에 있는 높은 실험 위에서 별을 지키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갈 무렵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우레가 칩니다. 마치 1000개의 횃불을 늘어놓은 것 같은 거센 불꽃이 천관산 절도 사이에서부터 먼 바다까지 뻗쳐서 점점 다가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염 가운데 검은 물체가 허공을 가로질러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 그것을 몰았고 이에 두 개의 실렁이 바람에 뽑혀서 공중을 선회하면서 올라가서 바람을 따라서 떠올랐는데 몇 천만 길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근데 이 실렁 위에는 아까 그 두 명의 사람이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실렁 위에 서 있다가 실렁이랑 같이 바다 위로 이렇게 떠올랐었다는 그런 믿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이윽고 바람이 잠잠해지자 두 실렁이 중천에서 돌면서 떨어졌고 천등산 꼭대기 산봉우리 빽빽한 숲 사이에 떨어져서 풍안에서는 수십여리, 이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수십여리나 되는 곳에 이제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우야담을 지은 유목민이 살았던 17세기에는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해양과학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만큼의 이해도를 자연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인용문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간밤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느냐? 마을의 노인들은 그건 용이 한 짓이야. 바다 용이 한 일이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용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괴이한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합리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가지고 온 사진은 토정 이지함 선생인데요. 이거는 마포에 있는 토정 이지함 선생의 동상입니다. 근데 토정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에 이 이지함과 관련된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제주도를 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주도를 가는 물길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았고 이제 표류를 하거나 조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지함은 한 척 조각배를 타고 그 조각배의 내 귀퉁이에다가 표주박을 매달아서 부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3번이나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풍랑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지함과 관련된 바다가 아니더라도 이지함과 관련된 많은 설화들이 이지함이 사실은 굉장히 이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일반인이 아니다.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신선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바다를 오간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잘 읽어보면 이지함이 바다를 오가면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이지함이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일까?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일화를 한 번 더 읽어보면 바다 섬으로 들어가서 박을 심었는데 박덩이가 수만 개나 열려서 그걸 바가지로 만들고 그것으로 1000석에 달하는 곡식을 사들여서 마포로 운송을 했다. 그래서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이지함 선조의 묘소가 보령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속에 커다란 돌이 있더라. 그래서 풍수로 보면 그 돌이 없는 게 좋아서 그 돌을 이렇게 캐내려고 했는데 바닷속에서 인양을 하려고 했는데 돌이 너무 크니까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지함이 야 그게 뭐가 어려워 바닷속에서 돌 꺼내는 게 라고 말하면서 바다 섬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서 1000척이 되도록 엮은 다음에 1000척의 막대를 돌의 사면에 묶고 그것을 4척의 큰 배에 연결하고 조수가 밀려올 때 돌이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니까 드디어 돛을 펴고 깊은 바다로 나가서 줄을 풀어서 다른 바다에다 빠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당시에 어우야담을 기록했던 유목인이나 혹은 이 이야기를 전승했던 사람들은 이지함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역시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마 유목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지함의 이야기를 어우야담에 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지함이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가져서 바다를 잠재워야지 했다거나 돌을 이렇게 한 손으로 집어 올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부력이라는 걸 이해했고 또 아마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물때를 잘 맞췄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통한 이해라는 것이 이 당시에 일부 사람들에서는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여전히 그걸 되게 신기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익 창출의 공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는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해금 정책을 폈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해 왔었고 또 우리는 그래서 먼 바다에 대한 기록이나 경험이 별로 많지 않지만 남방 지역을 놓고 보면 이제 남중국해를 기점으로 해서 해상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아마 전승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텍스트를 계속 집어넣다가 이건 너무 지겨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좀 이야기를 달리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고흥군에서 어우야담을 웹툰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야기를 바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거타지 설화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화포장의 횡재라고 붙어 있었는데요. 화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종의 대장장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사행을 갈 때, 중국으로 사행을 갈 때, 백기를 통해서 사행을 갈 때, 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철도 다루고 금속도 다루고 이런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로 화포장을 태우게 되어 있는데, 이 화포장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맴맴 돌면서 나아가지 않고 풍랑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뱃사람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배에 타서는 안 되는 사람이 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화포장이 딱 그 제비에 걸린 거죠. 그래서 화포장에게 야 미안한데 너 못 태우고 갈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무인도에다가 널 내려두고 갈 테니까 잘 좀 살아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포장이 뭐 너무 황당하죠. 나 어쩌라고 나 혼자 여기서. 그치만 뭐 못 태우고 가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내려야지. 그래서 화포장이 내리면서 대신에 반드시 돌아오는 길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배가 떠나가요. 자, 화포장은 무인도에서 이제 열심히 혼자 살아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약간의 식량을 내려주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먹으면서 살고, 또 이 사람이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덫도 놓고, 그다음에 작살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뭐 고기도 잡아서 먹고 하면서 이제 무인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밤에 여기는 지금 고래로 그려져 있는데요. 거대한 이무기 같은 존재가 우리가 흔히 왜 용골이라고 하는 그 수로가 있죠. 그 뻘밭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물길이 나가는 이제 그 부분을 따라서 거대한 이무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밤에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이무기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쟤를 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작살을 깎아서 낮에 그 수로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다음날 밤 예의 그 이무기가 또 그 물길을 지나가다가 날카로운 작살에 몸이 찢겨가지고 죽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무기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수로에 널려 있는데 그 이무기의 뱃속에 아까 거북이 뱃속에는 없었던 온갖 진주와 보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포장이 야, 내가 땡을 잡았네 하는 마음에 그것들을 이제 갈무리를 해가지고 모아둡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다행히 뱃사람들이 그 섬에 다시 들러줘요. 화포장을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이 화포장이 가마니를 짜서 그 가마니에다가 진주를 가득 채워서 새 가마니를 만들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뭐야? 이걸 왜 실어야 돼? 그러니까 화포장이 내가 너무 심심해서 여기서 수석에 취미를 붙였는데 예쁜 돌이야 이거 하면서 이거 미안하지만 좀 실어줘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 진주를 팔아서 거대한 부를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화포장의 횡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 웹툰에서는 고래로 그려놨어요. 아마 이무기라는 걸 그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이무기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훨씬 더 환상적인 이야기인데 자, 근데 이제 뭐 이무기 자체가 환상적이냐 환상적이지 않느냐가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단에서 살펴봤던 신이와 괴이 사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 이무기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진주가 얼마나 반짝거렸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텐데 이 화포장의 횡재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거기엔 별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화포장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확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의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물론 신이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초점이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알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요. 나 이제 회사 안 다녀.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회사를 안 다녀? 어떻게 뭘 먹고 살아? 라고 했더니 이 직장 동료가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나오지 않고 연락을 끊어요. 근데 한 석 달 있다가 들어보니까 건너 들리는 이야기가 얘가
코인이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거인 거죠. 그렇죠? 이 화포장의 이야기도 현실적인 어떤 맥락에서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거대한 부를 이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다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화포장인데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야담에 아주 많습니다. 그 야담을 듣거나 쓴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돈 버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때로는 주인공이 역관, 그러니까 통역관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신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사행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사적인 무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치부를 했고, 그 치부의 근원이 뭘까를 뒷이야기처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환상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어우야담의 그 기록자인 유몽인이 자기 집 여종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여종이 순천 사람이에요. 순천에서 왔고 예전에 이제 물질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살 때 헤엄을 잘 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짝을 지어서 바닷속에 가서 전복을 따곤 했죠. 그러니까 해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 밑은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엄동설한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표주박을 차고 칼을 지니고 들어가는데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가슴과 배에 표주박을 대고 물 위에 떠올라서 숨을 쉬는데 코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휘파람 소리 같아요. 요즘 우리가 그 제주도 해녀들의 숨빗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도 누군가가 여종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칼에는 방울을 매다는데 바닷속에는 포악한 물고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쇠붙이를 무서워해서 사람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오다가도 방울 소리를 들으며 놀라서 달아난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다에서 물질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자기 고백, 자기 회상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서 큰 저복을 많이 따서 반드시 2배의 값을 받고 팔았어요.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생선은 클수록 비싸다는 것을. 네, 전복도 클수록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릇 전복을 따면 반드시 10개를 채워서 한 꿰미를 이루어야 하고, 그게 이제 한 첩인데 만약 이게 숫자가 낱개로 8개, 9개 이렇게 되면 관가에서도 안 사고 개인들도 사가지 않아요. 반드시 10개를 채워야 상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친구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다가오다가 방울 소리를 듣고 달아났어요. 이 친구는 그때 전복을 9개 딴 상태였습니다. 아까 10개를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 나를 잡아먹으려는 상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10개를 채우고 싶을까요? 그냥 올라가고 싶겠죠. 오늘은 그만할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제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 전복을 하나만 더 따면 한 꿰미를 채워서 팔 수 있을 텐데 너 지금 춥다고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게을러서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래서 친구가 화를 내면서 아까 바닷속에서 무서운 것을 봐서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께서 저를 게으르다고 나무라시니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하면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결국은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되게 슬픈 체험 삶의 현장이죠. 그렇죠? 아마 이 부모도 전복을 따본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딸한테만 전복 따기를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도 알았을 거예요. 얘가 왜 나왔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전복도 중요해요. 그걸 따야 관가에 공납을 바치든 혹은 팔아서 돈을 만들든 해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게을러서 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딸아이를 나무란 거죠. 하나만 더 따와라.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시대의 그 전복공납이라는 것의 폐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바닷가에서 전복을 따서 진상을 바치게 되는데 그 진상을 요구하는 게 너무 좀 정도가 심해서 이 포작인들이 항상 이제 불만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실록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된 진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진도 사람이 자기가 먼저 포로가 되고 다음에 자기 고향 사람이 포로가 돼서 왔는데 이 고향 사람은 다시 진도로 돌아가고 싶어 했대요. 근데 먼저 포로가 된 이 사람이 그 고향 사람을 말리면서 야 조선으로 돌아가서 뭐하냐, 거기 가봤자 전복이나 따서 바쳐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가지마 그냥 여기서 나랑 살아 라고 말했다.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이 전복공납에 대한 폐단이 매우 심했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제가 이익 창출의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말 뭐 사적인 이익도 있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가에서의 과도한 수취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보성에 대한 그 보성 사람 이야기입니다. 보성도 바닷가죠. 이 보성 사람으로 서울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스스로를 양태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누구세요?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하면 양태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양태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자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자의 이제 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달마다 이자를 배로 계산해서 갚겠다. 그러니까 내가 복리로 돈을 빌리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근데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가 제가 사는 곳에 등령이라고 하는 벌판이 있는데 논이 몹시 비옥해서 200석을 씹두려 경작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을 잡힐 테니까 무명 1000필을 빌려주세요. 모월에 제가 2000필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100%의 이율이죠. 100%의 이율. 그 산화머니보다 더 강력한 이율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때를 넘겨서 그 무명을 못 갚으면 관가에 송사를 해서 저를 법률로 다스려도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 사람이 기꺼이 허락을 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날짜가 되었는데 갚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마음이 탔는지 보성까지 내려갑니다.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를 찾아요. 양태라는 사람 있지 않나요? 하고 찾으니까 보성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으면서 여기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등령 벌판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논이 비옥해서 200석을 씨 뿌릴 수 있다는데요. 200석을 씨 뿌리려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랬더니 등령은 바다 이름이에요 라고 말을 했대요. 만약에 그곳에 씨를 뿌린다면 200석만 얻을 수 있겠어요? 바다는 훨씬 더 넓으니까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양태는 생선 이름이니까 바다에나 대고 물어보시구려. 자, 그럼 이 서울의 시장 사람은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은 사실 사기꾼의 잘못이지만 1차적으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잘못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처음 본 보성에서 올라왔다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까요? 그쵸. 이자가 100%라는 거에 혹해서. 그러니까 이건 결국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내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무명 1000필을 손해보게 되었는가? 내가 욕심을 부려서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등령 바다인데 원래는 그것을 등령 벌판으로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사기꾼이. 그리고 그걸 믿은 거잖아요. 이 서울에 있는 시장 상인은. 이들은 왜 그걸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어쩌다가 그런 바다를 벌판으로 바꾸는 상상력을 사기의 원동력으로 삼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도 맥락이 좀 있는데 17세기 전후로 해서 이제 서해안 지역의 간척 사업이 일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간척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그 간척한 땅을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도 감해줘요. 세금도 깎아줍니다. 간척을 하면. 그러니까 약간의 투자금이 있으면 간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투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척을 잘만 하면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주지인 거잖아요. 주인이 없는 땅을 만들어서 내가 그 땅을 내 것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바다의 형상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것들은 공식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을 표방하고 있지만 허구가 다분히 많이 섞여 있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9시 뉴스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나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까워요. 그들도 다 사실을 표방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분한 과장과 허구가 섞여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바다라는 것이 어쩌면 역사적인 사료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바다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이나 혹은 욕망의 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지와 신의의 세계였던 바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신성한 존재들에 대한 믿음과 경배도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신의함을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재물로 치환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도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라는 것이 경험하고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도 이제 요 시기부터는 나타난다. 그래서 이 어우야담과 같은 텍스트의 바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 축은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한 축은 인간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은 여러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요즘 한참 핫한 그 심청 다이브라고 하는 영상의 일부인데요. 모 기업의 그 홍보에 이용이 되고 있으나 고전 서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잠시 여러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는데, 뭐 표성에서 걸음걸이에서 보이시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보다 훨씬 더 당당하죠, 그죠? 거침없고 당당하고 혼자 막 춤도 추고 그러면서 바다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릴 때 배웠던 심청가나 심청전에 등장하는 심청의 형상과는 정반대이죠. 실제로 판소리에서의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들어보면 너무 슬퍼요. 왜냐면 심청이 그때 10몇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의 나이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옥장판을 지금 강매당하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돈이 없으니까, 정말 옥장판을 산 건 아니고요. 네, 부처님에게 300석을 약속하고 왔고 그걸 갚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내 몸을 파는 지경에 이르렀고, 근데 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청이가 계속 주춤 하면서 배전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갔다 두 걸음 물러서고, 한 걸음 나아갔다 두 걸음 물러서고 하면서 계속 울어요. 그 판소리 창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인당수의 선인들도 같이 울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장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심낭자 이제 그만 물에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심청이가 앞을 못 보고 치마를 끌어올려서 얼굴을 가리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게 이제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이고, 심청이가 가지고 있는 뭐 출천대효라고 하는 효녀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심청의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인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바다라고 하는 눈앞에 펼쳐진 이 직물적인 공간이 주는 공포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심청 같은 경우는 바다를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의 장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가사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공간이고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고 내가 여기 뛰어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두 개의 어떤 컨텐츠, 조선시대 사람들이 즐겼던 심청가라고 하는 원 컨텐츠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심청을 변형한 현대의 콘텐츠가 보여주는 차이가 어떻게 보면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과거에는 바다는 무서운 공간, 두려운 공간, 공포의 공간, 알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이성 그리고 기술의 힘을 빌려서 그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써왔고 또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심해 괴물에 대한 서사를 사람들이 즐겁게 보죠. 그렇지만 그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지적 호기심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이 이 바다에 대한 인식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출되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같이 한번 그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